전라남도 해남의 새벽은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옅은 안개가 이슬에 젖은 갈대줄기 사이를 유령처럼 떠다녔다. 매일 아침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늙은 어부김 노인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이상한 냄새가 났다. 갯벌의 비릿한 냄새가 아니었다. 동물의 사체 썩는 냄새와도 달랐다. 냄새는 코를 찔렀고 역겨웠으며 마치 덤불 뒤에서 사람의 살이 썩어가는 듯 축축하고 따뜻했다. 그의 시선은 부풀어 오른 회색 비료 포대 자루에 닿았다. 검은 쉬파리떼가 그 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가 쥐고 있던 낡은 갈퀴로 자루를 툭 건드렸을 때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갈퀴 끝에 닿으며 안에서부터 밀어냈다. 그리고 그 순간 찢어진 틈새로 축 늘어진 사람의 손가락 몇 개가 삐져나왔다. 김 노인의 비명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칼처럼 갈랐다. 아이고, 맙소사. 몇 분 만에 작은 해안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시신이 단순한 강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시신은 젊은 남성의 몸이었고 그 몸 안의 모든 장기는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해남의 하늘은 부드러운 잿빛이었다. 군인들처럼 나란히 선 갈대밭 사이로 곤충 소리와 이슬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아침의 유일한 음악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김 노인이 창백한 얼굴로 갯벌에서 뛰쳐나온 순간부터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18번 구역 갈대밭에 포대 자루 안에 시체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마을 사람들은 즉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몇몇 젊은이들은 손전등과 강목을 챙겨 들고 김 노인의 뒤를 다급하게 따랐다. 전날 밤 내린 비로 축축한 붉은 흙길은 그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갯벌에 가까워질수록 썩은 내는 더욱 지독해졌다. 저기다 한 젊은이가 갈대 아래에 놓인 커다란 회색 포대 자루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자루의 살짝 열린 입구 주변에는 파리떼가 새까맣게 모여 있었다. 주민 중 한 명인 안씨가 용기를 내 다가가 막대기로 살짝 자루를 들췄다. 그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세상에 사람 손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무도 더 이상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뒤늦게 따라온 몇몇 아주머니들은 입을 막으며 뒷걸음질 쳤고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남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도착했다. 황갈색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즉시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 모두 물러나세요. 아무도 접근하지 마십시오. 경찰 중 한 명이 외쳤다. 주민들이 잠시 찍었던 휴대전화 영상은 즉시 압수되었다. 썩은 내와 갯내음, 진흙 냄새가 뒤섞여 공기 중에 퍼지면서 누구든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광주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이 도착한 것은 9시가 넘어서였다. 그들은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의학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팀장인 강소연 경위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포대 자루 옆에 쪼그려 앉았다. 긴 핀셋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비닐의 일부를 열었다. 아침 공기는 숨막히는 악취로 갈라졌다. 남성 30대 추정.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군.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런데 이걸 봐 서연은 피해자의 가슴을 가리켰다. 마치 수술 자국처럼 길고 깔끔한 봉합선이 선명했다. 모두가 침묵했다. 그 봉합선은 일반적인 흉기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 의료기술로 만들어진 깨끗한 절개선이었다. 팀원 중 한 명이 속삭였다. 혹시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수술을 받은 걸지도.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수술을 받았다면 왜 시신을 이런 갈대밭에 버렸을까? 현장 주변에서는 혈흔도 다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직 숲 밖으로 향하는 자동차 바퀴 자국 하나만 남아 있었다. 서연은 쪼그려 앉아 그 자국을 촬영했다. 이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야. 시신을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유기한 거야. 경찰관들이 포대 자루를 들것으로 옮기는 순간 비닐 끝이 찢어졌다. 창백한 피부와 함께 텅 빈 가슴 일부가 드러났다. 심장도 폐도 없었다. 젊은 경찰 한 명이 충격에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다. 서연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진정해. 모든을 기록해. 그녀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한편 폴리스 라인 밖에는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수군거리던 목소리는 점차 흉흉한 소문으로 변해갔다. 장기를 다 빼갔다더라. 한 아주머니가 속삭였다. 신장 매매 희생자일지도 몰라.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포대 자루와 악취에 대한 영상은 주변 마을의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오후가 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차량이 도착했다. 경찰관들은 포대 자루를 커다란 검은색 시신낭에 담았다. 서연은 조용히 서서 이제는 작은 번호표들이 꽂힌 붉은 흙을 바라보았다. 바퀴 자국 지우지 마. 흙과 나뭇잎 샘플 채취해. 그녀는 지시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님을, 그리고 그 바퀴 자국이 진실로 가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갈대밭은 다시 고요해졌다. 루미놀 용액의 화학 약품 냄새와 죽음의 잔향만이 남아 있었다. 시신을 처음 발견했던 김노인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다. 내가 오늘 거기로 안 지나갔으면 저 자루는 영영 발견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리도 잔인할 수가 있나?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다. 인간은 때로 시신보다 더 차가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간의 몸을 상품처럼 거래하는 거대한 어둠의 네트워크를 파헤칠 때 규모 수사가 시작되었다. 같은 날 오후 신원미상의 남성 시신은 광주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실에 도착했다. 차가운 실내에는 포르말린 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왔다. 금속 부검대 위로 차가운 백색 형광등 불빛이 쏟아졌다. 그 주위에는 세 사람이 조용히 서 있었다. 광주청 강력계장 김진태 총경, 강서연 경위, 그리고 법외관 이승호 박사였다. 시작하지. 김 총경이 짧게 말했다. 비디오 카메라가 켜지고 모든 순간이 기록되기 시작했다. 이 박사가 천천히 검은 시신낭을 열었다. 시신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피부는 잿빛으로 청백했고 가슴부터 복부까지 이어진 긴 봉합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건 사후에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절개면이 정밀하고 깨끗해요. 이 박사는 조명등을 비추며 말했다. 그는 메스를 들고 피부층을 확인한 뒤 텅 빈 가슴 부분을 가리켰다. 주요 장기들이 사라졌습니다. 심장, 양쪽 폐, 2개의 신장, 그리고 간의 일부까지 모두 전문적인 의료기술로 적출되었습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목소리가 잠겨 나왔다. 그렇다면 인체 해부학을 잘 아는 자의 소행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박사가 대답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장기를 꺼낸 뒤에 이 상처를 다시 봉합했다는 겁니다. 마치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시신을 온전한 상태로 유기하기 위해서인 것처럼요. 김총경은 몇 초간 조용히 서 있었다. 사망 시각은 추정컨대 4일에서 5일 전입니다. 흉곽 내에 활동성 출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망 후 또는 심장이 멎었을 때 장기가 적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박사는 방금 피해자의 팔에서 발견한 작은 주삿바늘을 들어 올렸다. 여기에 아직 소량의 액체가 남아 있습니다. 초기 검사 결과 병원급 마취제인 미다졸람과 유사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부검실은 갑자기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미다졸람은 일반 약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약물이었다. 오직 병원이나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구할 수 있었다. 서연은 수첩에 빠르게 메모했다. 마취제 출처, 불법 유통 경로, 의료계 관련자. 이 박사가 덧붙였다. 몸에 저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방어흔도 없고 손목의 결박 흔적도 없어요. 즉,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마취되었거나 의식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김 총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상대하는 놈들은 깔끔하고 치밀하며 자신들이 뭘 하는지 정확히 아는 자들이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국과수에 연락해서 혈액, 조직, 모발 샘플을 보내. 내일 아침까지 독극물 검사 결과를 받아내도록. 시신낭을 다시 닫을 때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피해자의 가슴에 남은 깔끔한 봉합선에 머물렀다. 그 선은 금속 자로 그은 듯 반듯했다. 한때 메스를 쥐었을 누군가의 차가운 전문성을 보여주는 서명과도 같았다. 이런 식이라면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살인이 아니라 수학이야. 그날 밤 광주경찰청 회의실의 화이트보드는 현장 사진과 초기 데이터로 가득 찼다. 시신 발견부터 유기 장소, 부검 결과, 예상 동기까지 시간순으로 정리되었다. 김진태 총경이 커다란 테이블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이건 단순 살인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 장기 밀매 조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마취제와 의료 장비, 그리고 운반체까지 갖추고 있어. 광주, 목포, 해남 근방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실종된 사람을 전부 찾아봐. 정보팀의 한 형사가 대답했다. 총경님,
최근 몇 주간 공단 노동자가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있긴 했습니다만 가족들이 아직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마. 모든 신고를 추적해. 김총경이 말을 잘랐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피해자의 신원부터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한다. 지문을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봐. 일치하지 않으면 DN어를 사용한다. 서연이 덧붙였다. 저도 광주 시내에 유통되는 마취제 데이터를 요청하겠습니다. 허가 없이 미다졸람을 구매한 자는 누구든 추적해야 합니다. 김총경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오늘 밤부터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 작전명은 해남의 그림자다. 대한민국 전라남도가 인간 장기시장으로 알려지는 꼴은 못 본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부검실이 텅 비었을 때 서연은 혼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차가운 조명이 금속 바닥에 반사되었다. 그녀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30대 남성, 문신 없음, 외상 없음, 오직 수술 자국과 주사 자국뿐. 그녀는 반쯤 부패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촬영하고는 천천히 시신낭을 닫았다.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누가 당신의 몸을 단지 상품으로 여긴 겁니까? 냉장 보관실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음이 들려왔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녀가 다시 살려내야 할 정의의 마지막 숨소리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광주경찰청 과학수사팀 사무실은 기계음과 모니터 불빛으로 가득했다. 방 중앙에는 신원 미상인 젊은 남성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커다랗게 떠 있었다. 강서연 경위가 화면 앞에 섰다. 그녀의 검지가 전국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검색 버튼을 눌렀다. 몇 초 후 화면에는 일치하는 정보 없음이라는 차가운 문구가 떴다. 다시 해봐. 오른쪽 지문으로 그녀가 지시했다. 담당 요원이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데이터도 이름도 없었다. 마치 그 남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사람 같았다. 김진태 총경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아직인가? 네. 지문 일부가 부패 과정에서 손상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상합니다. 전남 지역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단 하나의 일치 항목도 나오지 않습니다. 김총경이 컵을 내려놓았다. 그렇다면 다른 경로를 찾아봐야지. 전국 시스템을 사용해. 이 지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3시간 후 서울에서 결과가 도착했지만 여전히 비어 있었다. 피해자의 DN어는 기록된 적이 없었다. 사무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다. 밖에서는 비가 천천히 내리며 경찰청 마당을 적셨다. 서연은 다시 피해자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직 젊은 얼굴이었다. 구릿빛 피부에 짧게 깎은 머리, 문신도 오래된 상처도 없었다. 손목에는 검은색 고무 팔찌 하나만 채워져 있었다. 이 사람 현장 노동자였을 거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손 피부는 거칠지만 깨끗해. 전과자는 아니야. 김총경이 그녀를 보았다. 그렇다면 공장 노동자나 계약직 혹은 외지인일 가능성이 높겠군. 고용노동부에 협조를 요청해봐. 실종된 노동자 신고가 있는지. 바로 그때 서 형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황급히 들어왔다. 총경님, 광주, 목포, 해남 근방의 모든 보건소와 병원에 문의해봤습니다. 이런 수술 상처를 가진 환자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린트된 용지를 펼쳤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마취제 성분이 광산구 일대의 몇몇 무허가 클리닉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합니다. 김총경은 즉시 몸을 바로 세웠다. 무허가 클리닉, 이름과 주소를 기록해. 이미 파악했습니다. 총경님. 하지만 모두 지난달부터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서연이 미간을 찌푸렸다. 이 사건이 발견되기 전에 문을 닫았다고?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김총경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좋아. 지도를 만들어. 광주 근방의 모든 불법 클리닉 위치를 표시해. 그날 밤 서연은 사무실 책상에 홀로 앉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광주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검색창에 사람 찾아요, 직장 동료 실종, 노동자 실종 같은 키워드를 입력했다. 수백 개의 게시물이 나타났다. 대부분 가족이 친척을 찾는 글이었다. 하지만 한 게시물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원도 정선에 사는 최순이라는 아이디의 계정이었다. 제 아들 박민준, 30세, 광주에서 일하는데 6월 12일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제게 연락 주세요.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옅은 미소를 띤 젊은 남성이 회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부검실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회색 티셔츠 사진을 학대했다. 발견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색상, 디자인이 같았다. 그녀는 즉시 김총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총경님, 단서를 찾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어머니가 아들을 찾는다는 게시글입니다. 실종 시기와 옷차림이 일치합니다. 김총경은 즉시 대답했다. 지금 당장 연락해. DNA 샘플이나 머리카락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일치한다면 우리 피해자에게 이름을 찾아줄 수 있겠어. 이틀 후 연구소에서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보고서에 적힌 글자들이 무겁게 느껴졌다. 최순희 씨 가족 샘플과 99.8% 일치. 수사팀 사무실은 몇 초간 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은 그 서류를 김총경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름은 박민준, 30세, 광주 전자부품 공장 기술직 노동자였습니다. 광산공단 근처 원룸촌에 살고 있었고요. 김총경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됐군. 이제 남은 건 더 큰 질문이야. 왜 그가 살해당했으며 누가 그를 해남까지 오도록 꿰어냈는가?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박민준의 웃는 사진을 확대했다.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내가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든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그쳤지만 수사팀에게는 이제 막 폭풍우가 시작되고 있었다. 오후 수사팀은 박민준이 실종되기 전까지 일하고 살았던 광산공단으로 향했다. 판자로 지은 원룸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멀리서 공장 기계 소리가 들려왔다. 강서연 경위와 2명의 과학수사팀원이 8호라고 적힌 작은 방으로 들어섰다. 문은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를 내며 열렸다. 삼평남짓한 방 안에는 낡은 선풍기, 얇은 요, 그리고 전기 부품들이 놓인 나무 책상이 전부였다. 폭력의 흔적도 어지럽혀진 흔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단정했다. 마치 잠시 외출했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의 방처럼. 서연은 낡은 라디오, 얼마 되지 않는 현금이 든 지갑,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게 쓰여 있었다. 이틀 휴가, 해남 가서 친구 만남. 날짜는 박민준이 살아있던 마지막 날인 6월 12일이었다. 친구라니 누굴까? 서연이 중얼거렸다. 이름도 전화번호도 없었다. 하지만 메모 아래에는 작은 알파벳 L이 갈겨 쓰여 있었다. 서 형사가 서랍에서 발견된 보조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유심칩은 없는데 전원은 켜집니다. 경위님, 그는 휴대전원을 켜고 통화 기록을 열었다. 마지막 사용 시각은 6월 12일 밤이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2통의 부재 중 전화와 3통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그 번호는 광주 지역 번호로 시작했지만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유의 대포폰이었다. 서연은 화면을 응시했다. 이 번호, 통신 기록 전부 출력해. 당장. 그날 밤 광주경찰청 강력계 사무실 화이트보드는 새로운 메모로 가득 찼다. 김진태 총경은 통화 패턴 그래프가 표시된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이 미등록 번호는 박민준이 실종되기 전후 이틀 동안만 활성화되었어. 그 후로는 비활성화 상태야. 서 형사가 덧붙였다. 기지국을 통해 추적해봤습니다. 마지막 신호 위치는 박민준의 원룸 근처인 광산구 일대였습니다. 김총경은 의자를 서연 쪽으로 돌렸다. 주인 찾아. 통신사에 연락해봐. 다음 날 통신사로부터 결과가 도착했다. 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등록 없이 길거리 가판대에서 가짜 신분증으로 구매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었다. 그 번호는 최유라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계정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서연은 그 계정 프로필을 열었다. 프로필 사진은 긴 머리의 젊은 여성이 카페에서 부드럽게 미소 짓는 모습이었다. 소개란에는 광주의 커피와 비를 좋아해요라고 쓰여 있었다. 마지막 게시물은 6월 10일 자로 때로는 짧은 만남이 아름다운 무언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문장이었다. 김총경이 화면을 응시했다. 누구에게 아름다웠을까?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은 댓글을 훑었다. 몇몇 젊은 남자들이 달콤한 메시지를 남겨두었다. 그 중에는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민준피라는 계정도 있었다. 그녀는 개인 메시지를 클릭했다. 대부분의 메시지는 삭제되었지만 서버 캐시에 일부 조각이 남아 있었다. 유라씨, 블랙커피 좋아해요. 라떼 좋아해요. 블랙이요. 하지만 민준 씨가 만들어주면 달콤할 것 같아요. 하하, 나중에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요? 언제요? 수요일 밤에요. 웃는 얼굴 잊지 말고 가져와요. 마지막 메시지는 박민준이 실종된 6월 12일 저녁 6시에 전송되었다. 서연은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건 첫 데이트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김총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죽음으로 향했지. 그는 일어서서 모든 팀원을 바라보았다. 들어. 오늘 밤부터 수사 목표를 바꾼다. 최유라라는 이 여자를 찾는다. 본명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녀가 모든 것의 열쇠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서연은 벽에 걸린 디지털 지도를 바라보았다. 붉은 점은 최유라가 사용한 대포폰의 마지막 신호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다. 구도심의 낡은 터미널 근처, 거주자 데이터가 없는 단기 임대주택과 고시원이 많은 곳이었다. 그녀는 김총경을 바라보았다.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총경님, 이 여자는 숨는 법을 알지만 디지털 흔적은 언제나 그림자를 남깁니다. 김총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일 아침 현장팀을 꾸려. 그리고 서연경이 네, 총경님, 사이버 세상에서 만나는 그 누구의 미소도 믿지 말. 서연은 옅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최유라라는 여자의 얼굴이 계속 맴돌았다. 화면 속에서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뒤에는 어쩌면 메스를 든 손이 숨어 있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광주의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다. 수사팀이 광산구에 도착했다. 낡은 터미널 뒤편의 작은 길은 그들을 값싼 숙박업소들이 늘어선 곳으로 이끌었다. 그중 하나인 낙원 모텔은 문 앞에 빛바랜 나무 간판이 걸린 채 조용해 보였다. 강서연 경위는 중년 여성인 접수원에게 휴대전화 속 사진을 보여주었다. 아주머니, 혹시 이 여성을 본 적 있으세요? 6월 12일경에 젊은 남자랑 같이 투숙했는데요. 접수원은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네, 기억나요. 밤에 왔었는데. 여자가 주로 말을 했죠. 아주 상냥했어요. 남자는 술에 취했는지 어지러운지 비틀거렸고요. 여자가 부축해서 306호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빠르게 메모했다. 신분증을 맡겼나요? 남자분 주민등록증으요.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여자가 친구가 술에 취해서요. 카드키는 제가 나중에 반납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밤 9시쯤 나갔어요. 남자는 여전히 부축을 받으면서 회색 승합차에 타더라고요. 전 그냥 평범한 커플인 줄 알았죠. 여자의 말이 허공에 맴돌았다. 서연은 방 한구석에서 있던 김진태 총경을 바라보았다. 회색 승합차요? 기아 카니발이었어요. 문 앞에 비스듬히 주차해서 기어케어 접수원이 대답했다. 팀은 즉시 모텔의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낡은 기계가 윙윙거리다 흑백 영상을 화면에 띄웠다. 화면은 흔들렸지만 충분히 선명했다. 저녁 7시 15분 박민준과 긴 머리의 여성이 로비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여성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숨길 수 없었다. 그들은 306호로 향했다. 몇 분 후 카메라는 다른 장면을 포착했다. 두 사람이 나왔다. 여성이 힘없이 축 늘어진 박민준을 부축하고 있었다. 밖에는 회색 카니발 옆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그의 왼쪽 손목에 새겨진 작은 문신이 드러났다. 김총경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여기서 멈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문신 부분을 확대해 서연은 화면에 작은 톱니바퀴 모양의 잉크 패턴이 나타났을 때 숨을 참았다. 익숙한 문양이었다. 그녀는 김총경을 돌아보았다. 제가 범죄 기록 데이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문신은 조태식이라는 남자의 것입니다. 작년에 단속됐던 무허가 클리닉의 운전기사였어요. 일치하는군. 김총경이 빠르게 대답했다. 그 클리닉은 부검 결과에서 나온 마취제의 출처이기도 해. 뒤쪽에 서서 형사가 외쳤다. 총경님, 추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는 카니발의 뒷부분을 찍은 외부 카메라 사진을 보여주었다. 오른쪽 후미등에 작은 긁힌 자국이 있었다. 이 표시는 독특해서 정비소나 렌터카 업체를 통해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김총경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즉시 이 차량 정보를 광주 시내 모든 정비소에 배포해. 저 차는 자가용이 아니라 렌터카일 확률이 높아. 해질녘 그들은 본부로 돌아왔다. 수사팀 사무실의 화이트보드는 이제 붉은 선들로 가득 연결되어 있었다. 최유라, 대포폰, 낙원 모텔, 조태식, 회색 카니발. 김총경이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거의 다 왔다. 유라가 미끼를 던지고 태식이가 차를 몰았어. 그들은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바로 그 배우다. 서연이 덧붙였다. 그리고 희생자는 한 명이 아닐 겁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번갯불이 그들의 긴장된 얼굴을 비췄다. 김총경이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다. 만약 이게 정말 장기 밀매 조직이라면 박민주는 첫 번째가 아닐 거다. 그리고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마지막도 아닐 거야. 서연은 손에 든 파일을 덮었다. 오늘 밤 저는 대인동 근처 정비소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회색 카니발의 후미 등을 수리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김총경은 그녀를 보며 고갯짓했다. 소규모 팀과 함께 가. 혼자 가지 마.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최유라라는 여자와 문신을 한 남자의 흔적이 희미해지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CCTV 녹화 영상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한 어둠 속에서 진실을 끌어낼 희망은 아직 있었다. 그리고 비에 잠기기 시작한 그날 밤 광주에서 수사는 단순한 범인 찾기에서 한 여인의 미소 뒤에 숨은 죽음의 네트워크를 향한 추격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오후 강서연 경위가 이끄는 수사팀은 광주 대인동의 한 정비소로 향했다. 으뜸자동차 공업사라는 이름의 그곳은 기름 냄새와 시망치 소리로 가득한 작은 곳이었다. 낡은 모자를 쓴 노인이 의아한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서연은 CCTV 캡처 사진, 즉 후미 등의 작은 긁힌 자국이 있는 회색 기아 카니발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장님, 혹시 이 차가 여기서 수리받은 적 있나요? 남자는 오랫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었소. 6일 중순쯤이었나 젊은 남자가 밤늦게 찾아왔었지. 나뭇가지에 긁혀서 후미 등이 깨졌다고 하더군. 빨리 갈아달라고 현금으로 계산하고는 말도 별로 없이 가버렸어. 서연이 몸을 기울였다. 얼굴을 기억하세요. 남자는 머리를 극적였다. 키가 꽤 크고 짧은 머리에 왼쪽 손에 작은 문신이 있었지. 들킬까봐 무서운 사람처럼 서두르는 기색이었어. 서연은 옆에 있던 서 형사를 바라보았다.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조태식일 가능성이 높아. 그녀는 다시 물었다. 이 차 개인 소유였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렌터카였소. 뒤슈리에 프라임 렌터카라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 망설일 틈도 없이 팀은 서구에 있는 렌터카 사무실로 달려갔다. 사장인 이만수 씨는 그들이 보여준 차 사진을 보고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네, 맞습니다. 그 차는 6월 12일에 대여됐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이름은 조태식이 아니었어요. 이진우라는 신분증을 썼는데 아마 가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젊은 여자랑 같이 와서 별 생각 안 했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물었다. 여자는 어땠나요? 예뻤어요. 긴 머리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목소리는 부드러웠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틀 동안 여행 간다고 하더군요. 서연은 차고의 CCTV 녹화 영상을 요청했다. 화면에는 모텔 영상에 나왔던 문신을 한 남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긴 머리의 여자 옆에 서 있었다. 검은 모자를 쓴 그는 자신감 있게 걸었다. 저 여자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최유라. 잠시 후 김진태 총경이 현장에 도착했다. 차량의 모든 GPS 데이터와 대여 서류를 확보해. 이 차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야 해. 사장이 서류를 건넸다. 차는 13일 밤에 반납됐습니다. 그때는 여자 혼자 왔어요. 남편은 일하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김 총경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 키는 국과수로 가져가. 그날 밤 연구소는 밝은 백색 조명으로 환했다. 법의학팀이 차의 구석구석을 조사했다. 트렁크 카펫에 루미놀 용액을 뿌리자 몇 초 만에 파란색 반점들이 표면에 떠올랐다. 서연은 몸을 숙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혈흔이야. 서 형사가 마른 침을 삼켰다. 청소했지만 완벽하진 않았군요. 샘플을 채취해 신속히 검사했다. 2시간 후 결과가 나왔다. DNA는 피해자 박민준의 것과 일치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 조태식이 박민준의 시신을 운반한 자야. 김총경이 그녀 옆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보고서를 바라보았다. 유라가 유인하고 태식이가 운반했지. 하지만 그들 위에는 다른 누군가가 있어.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자. 서연은 조태식의 낡은 범죄 기록을 열었다. 절도로 2번 복역했고 마지막으로는 경찰에 단속되었던 경기도 외곽의 불법 클리닉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다. 그는 인체 해부학을 알고 마취제를 알고 흔적을 지우는 법을 알았다. 우리는 전문적인 조직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김 총경은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부터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다. 조태식은 주요 수배자다. 그의 사진을 전국의 모든 경찰청에 배포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 여자, 최유라. 그녀는 평범한 미끼가 아니야. 그들의 아지트 위치를 알고 있을 거다. 서연은 조명 아래 여전히 번쩍이는 차를 바라보았다.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총경님. 그녀가 1000개의 가짜 계정 뒤에 숨어있더라도요. 김 총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들을 사이버 세상의 그림자 속에서 끌어낼 거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은 회색 카니발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금속과 화학 약품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그녀는 허미 등의 작은 긁힌 자국을 만졌다. 마치 과거의 상처를 만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속 목소리가 희미하게 속삭였다. 당신의 흔적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박민준 씨, 약속할게요. 그들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밖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광주의 거리는 도시의 불빛으로 반짝였다. 그리고 어둠의 네트워크 심장부를 향한 추격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회색 카니발에서 혈흔이 발견된 지 사흘 후 조태식을 추적하기 위한 특별팀이 구성되었다. 휴대전화 신호 추적 결과 그는 북부의 한 지역에서 새 번호를 개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끄러운 야시장과 값싼 숙박업소들로 가득한 곳에서 멀지 않았다. 강서연 경위는 지휘실에서 그 보고를 받았다. 좌표가 2번 이동했지만 마지막 신호는 장리여관이라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서 형사가 보고했다. 서연은 즉시 일어섰다. 오늘 밤 출발한다. 그에게 도망칠 시간을 주지 마. 시계는 밤 10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표식 없는 세대의 차가 좁은 골목 끝에 멈췄다. 장미여관은 음침해 보였다. 문 앞에서는 형광등 하나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서연과 사복 차림의 팀원들이 흩어졌다. 2명은 뒤쪽 지붕으로 올라갔고 1명은 정문을 감시했다. 접수처에 마른 젊은 남자는 경찰의 질문에 벌벌 떨었다. 네, 손님, 2층 6호실에요. 어제부터 묵었는데 새벽에 출발한다고 했어요. 서연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모든 출입구를 차단해.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들의 발걸음은 축축한 나무 바닥 위에서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 6호실 문 뒤에서는 희미한 텔레비전 소리와 여행 가방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손가락 3개를 들어 신호를 보냈다. 잽, 둘, 하나. 문이 부서지며 열렸다.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한 남자가 침대 끝에서 뛰어내려 바닥에 있는 가방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가 도망치기도 전에 2명의 팀원이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조태식, 경찰이다. 그가 발버둥쳤다. 눈은 야생동물처럼 번뜩였다. 사람 잘못 봤소.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그의 얼굴에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조용히 해. 영원히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 그가 끌던 가방이 열리며 떨어졌다. 안에는 현금 다발, 대포폰 2개, 그리고 해외 밀항의 일반적인 경로인 목포행 버스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조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난 그냥 사람을 태워주라는 지시만 받았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서연이 천천히 다가갔다. 누가 지시했지? 그는 입술을 깨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방 다른 쪽에서 서 형사가 옷장을 뒤지다 미다졸람이라고 적힌 작은 약병을 발견했다. 병원용 마취제입니다. 이건 일반 약이 아닙니다. 경위님. 그가 장갑을 낀 손으로 약병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서연은 다시 조태식을 쳐다봤다. 허가 없이 이 약을 소지한 결과가 뭔지 아나? 살인죄를 더하면 넌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조태식은 눈을 감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난 그냥 운전기사였소. 모든 지시는 그 여자에게서 나왔어. 유라한테서. 유라? 본명이 뭐지? 유라가 아니오. 그 여자는 여러 이름을 써. 어쩔 땐 유라, 어쩔 땐 미나. 하지만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서연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말해. 조태식은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영산강 근처의 낡은 집에 숨어있소. 하지만 거기엔 다른 사람도 있어. 그 모든 걸 지시하는 외국인. 서연은 즉시 본부에 연락했다. 지원팀 보내. 새로운 위치를 확보했다. 한편 조태식은 수갑이 채워진 채 방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계단에서 서연은 서 형사에게 속삭였다. 그는 자기가 인정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그의 모든 소지품을 압수해. 알겠습니다. 경위님. 새벽 0시 30분 광주경찰청 취조실에서 조태식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다. 그의 앞에는 서연이 피해자 박민준의 사진과 부검 결과를 놓았다. 이걸 봐. 네가 운전한 차에서 나온 피해자의 DNA다. 아직도 네가 그냥 운전기사였다고 믿을 것 같나?
조태식은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소, 경위님. 하지만 난 그냥 흐름을 탔을 뿐이오. 그들은 깨끗한 일이라고 했어. 그 집까지 승객을 태워주면 500만 원을 준다고. 그리고 그 후에는 서연이 물었다. 그 후에는 해남 외곽의 시신을 버리라고 지시받았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았다. 유라가 명령했어. 임무 끝났다고. 서연은 손에서 펜을 굴렸다. 그 집으로 안내해. 지금 당장. 그녀는 막 방에 들어온 김총경을 보며 일어섰다. 영산강 근처 주소를 확보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오늘 밤에 그들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김총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수기동대 준비시켜.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지 마. 경찰 호송 차량이 밤을 뚫고 질주할 때도 광주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뒷좌석에서 조태식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젖은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빛의 파편처럼 반사되었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오늘 밤 어쩌면 그들은 모든 죽음 뒤에 숨어있던 여자 최유라를 찾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어두운 영산강 너머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비는 그치지 않았다. 영산강으로 가는 길은 미끄럽고 안개가 자욱했다. 멀리서 보이는 도시의 불빛만이 강물 표면에 희미하게 비쳤다. 경찰 호송 차량이 무릉덩이로 거의 잠긴 좁은 골목을 뚫고 천천히 나아갔다. 강서연 경위는 조수석에 앉아 태블릿의 디지털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조태식이 지목한 위치가 여기야. 그녀가 화면에 붉은 점을 가리켰다. 강가의 낡은 목조 주택. 조용해 보이지만 발전기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어. 뒷좌석에서 조태식은 수갑을 찬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말했잖아요. 그곳은 남자 2명이 지키고 있고 그들이 박사라고 부르는 백인도 1명 있어요. 작전을 지휘하는 김총경이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네가 거짓말을 하면 우린 알게 될 거다. 조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거짓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총경님, 거긴 지옥이에요. 새벽 1시 40분 차들이 조태식이 말한 낡은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강둑 근처에 멈췄다. 건물 안에서 노란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창문 너머로 2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멀리서 발전기 엔진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방탄조끼와 통신용 마이크를 착용했다. 모든 팀, 준비됐나? 무전기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답했다. 네, 눈, 북쪽 위치 준비 완료. 브라보팀, 뒤편에서 대기 중. 지시 바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다. 셋, 둘, 하나. 팀이 소리 없이 흩어졌다. 2명의 대원이 덤불을 통해 움직였고 다른 1명은 강가를 따라 경로를 차단했다. 빗방울이 그들의 헬멧 위로 떨어지며 긴장된 분위기를 더했다. 서연은 창문으로 다가가 안을 엿보았다. 녹슨 수술대, 약병들, 그리고 커다란 흰색 아이스박스가 보였다. 방 한 구석에서는 긴 머리의 여성이 백인 남성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최유라. 서연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갑자기 백인 남성이 마치 메시지를 받은 듯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다. 그는 재빨리 창문 쪽을 돌아보더니 외국어로 무언가 소리쳤다. 방 안의 불이 즉시 꺼졌다. 진입해. 서연이 소리쳤다. 뒷문이 부서지고 경고 사격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2명의 경비원이 마체테를 들고 뛰쳐나왔지만 고무턴에 맞아 즉시 제압되었다. 서연과 2명의 대원은 왼쪽으로 진입하여 어두운 복도를 따라 이동했다. 안에서는 포르말린과 피냄새가 코를 찔렀다. 수술대는 붉은 얼룩으로 가득했고 그 아래에는 인간의 장기가 담긴 비닐봉지들이 든 아이스박스가 열려 있었다. 세상의 대원 중 1명이 중얼거렸다. 얼굴은 굳어 있었다. 갑자기 위층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유라가 계단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멈춰. 최유라. 서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한 발을 쐈다. 총알은 서연의 머리 옆 나무 벽을 뚫었다. 경찰이 응사했고 총알은 유라의 권총을 맞춰 멀리 날려보냈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여전히 뒷문을 향해 기어가려 했다. 서연은 권총을 멀리 걷어차고 재빨리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내 게임은 끝났어. 유라는 피가 이마에서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차갑게 웃었다. 내가 혼자인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밖에서 자동차 엔진이 거칠게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다. 금발의 외국인 남자가 집에서 나와 경찰팀을 향해 두 발을 쏜 뒤 강가로 달려갔다. 저놈 산채로 잡아 김 총경이 외쳤다. 3명의 경찰관이 그를 쫓았다. 남자가 탄차는 진흙에 빠져 있었다. 그는 강둑에 있는 작은 보트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엔진을 켜기도 전에 고무탄이 그의 어깨를 강타했다. 그는 진흙팡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내 놈 이름이 뭐냐? 김 총경이 소리쳤다. 남자는 신음했다. 이반 페트로프 2시간 후 강가의 집은 폴리스 라인으로 가득 찼다. 거실에서는 아이스박스, 마취제병, 그리고 달러 뭉치가 압수되었다. 유라는 의자에 묶인 채 서연을 차갑게 쳐다보고 있었다. 너희가 가져간 희생자가 몇 명이지?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유라는 고개를 숙였다가 옅게 미소 지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 필요로 할 만큼은 충분히 많았지. 서연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틀렸어. 세상은 너희 같은 인간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 밖에서는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강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마침내 드러난 어둠의 증인인 낡은 목주 주택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서연은 그날 밤의 작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밀매 네트워크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조태식과 최유라는 광주경찰청에 서로 다른 취조실에 마주 앉았다. 그날 아침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밤새 내린 비의 습기가 콘크리트 벽에 남아 있었다. 쓴 커피 향과 담배 연기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다. 일방향 유리 반대편에서 강서연 경위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유라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라는 차분해 보였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마치 방금 인간 장기 보관소에서 체포된 여자가 아닌 것 같았다. 손은 묶여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앞에 앉은 사람을 가늠하는 듯했다. 서연이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다. 네가 왜 여기 있는지 알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유라는 차갑게 웃었다. 증거는 다 있잖아요. 자 안의 혈흔, 강가의 집, 냉장고 속 달러까지. 그런데 뭘 더 물으시려고요? 서연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너희가 죽인 희생자가 몇 명인지 알고 싶어. 여자는 작게 웃었다. 내가 일일이 세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왔다가 갔어요. 돈을 받고 떠난 사람도 있고 영영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박민준. 넌 가짜 계정으로 그를 함정에 빠뜨렸지. 마취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고 그의 몸을 그 집으로 옮겼어. 서연이 몸을 기울였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엇을 위해서? 팔기 위해서. 유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미소가 사라졌다. 경위님은 이해 못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은 금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장기, 혈액, 심지어 뼈까지. 모든 것에 구매자가 있죠. 우리는 단지 수요를 충족시켰을 뿐이에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사람 목숨으로 답한 수요 말인가. 요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우린 죽이지 않았어요. 단지 세상에 더 이상 쓸모없어진 것들을 활용했을 뿐이죠. 그 말에 서연은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거칠게 밀리는 소리가 났다. 쓸모없다고? 박민주는 매일 이랬어.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돈을 보냈다고. 그는 너 같은 썩어빠진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 정직하게 살았어. 유라는 침묵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다. 몇 초 후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 번 이 세계에 발을 들이면 빠져나갈 길은 없어요. 서연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들이 누군데? 유라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반 페트로프. 어젯밤에 잡힌 외국인. 그는 총책이 아니에요. 그 위에는 해외에 방콕에 누군가가 있어요. 모든 명령은 암호화된 앱을 통해 내려와요. 페트로프는 단지 한국에서의 과정을 감독했을 뿐이에요. 서연이 몸을 기울였다. 증명할 수 있나?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 근처 창고에 서버가 있어요. 모든 거래는 거기를 통해 이루어졌죠. 당신들이 아직 그곳을 불태우지 않았다면 데이터가 남아있을 거예요. 서연은 번개처럼 방을 나갔다. 그녀는 옆방에서 페트로프를 신문하고 있던 김진태 총경을 만났다. 백인 남자는 고통스러워 보였다. 어깨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는 해외의 유령 의료재단을 위해 일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김 총경이 말했다. 회사 이름은 라이프 호프 이식 재단 인터내셔널. 그곳을 통해 네트워크가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한국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코웃음을 쳤다. 유라가 강가 집에 서버가 있다고 합니다.
김 총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오후에 디지털 포렌식 팀을 보낸다. 그날 오후 팀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집 뒤편의 작은 공간에서 그들은 먼지 쌓인 검은색 서버를 발견했다. 아직 희미하게 작동 중이었다. 그 안의 데이터는 충격적이었다. 이름 목록, 혈액형, 장기 코드, 심지어 표적이 되었던 수십 명의 사진까지 들어있었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인간을 재고품처럼 취급했어서 형사가 마른 침을 삼켰다. 12명이 넘는 이름이 있습니다. 경위님. 그리고 일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연락해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다. 다음 날 국제장기 밀밀 조직 검거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강가의 집, 회색 카니발, 그리고 최유라의 얼굴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대중은 분노했고 정부는 특별팀의 용기를 칭찬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서연은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부검 보고서, 사이에 박민준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손글씨로 쓴 작은 메모가 있었다. 사이버 세상에 다정한 얼굴을 믿지 말 것.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서 석양이 잿빛 구름을 뚫고 비치고 있었다. 주범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서연은 이런 네트워크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숨어서 다시 자라날 때를 기다릴 뿐. 그리고 그녀는 약속했다. 만약 그 그림자가 다시 나타난다면 그녀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영산강 급습 3주 후 광주경찰청의 분위기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다. 사건 서류는 검찰로 송치되었고 최유라와 조태식은 공식적으로 주범이 되었다. 이반 페트로프는 구치소 병원에서 본국으로의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서연 경위에게는 그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일 밤 그녀는 여전히 사무실의 커다란 지도를 바라보았다. 지도 오른쪽 구석에는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작은 선이 있었다. 그 강물은 발견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실어 나르는 곳이었다. 그녀는 서버 목록에 있던 이름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사람이 남아있음을 알았다. 마지막 희생자,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배유진. 그날 오후 서연과 서 형사는 순찰 보트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갔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왜 아직도 시신이 여기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서 형사가 나지막이 물었다. 유라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강가 집으로 옮기기 전에 그들은 수술 후 남은 것들을 이 강에 버리곤 했어. 하지만 한 희생자가 끝나기 전에 도망쳤다고 했지. 난 그게 배유진이라고 확신해. 보트는 물살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흐린 하늘 아래 황토빛 강물이 천천히 소용돌이 쳤다. 갑자기 앞쪽에 있던 대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경위님, 저기 맹그로브 뿌리에 무언가 걸려 있습니다. 보트가 다가갔다.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가 나무 뿌리 사이에 걸려 있었다. 일부는 이미 찢어져 있었다. 그들이 그것을 끌어당기자 썩은 내가 즉시 코를 찔렀다. 안에는 찢어진 옷, 인간 조직의 잔해, 그리고 B.E.J라고 새겨진 군번줄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 물건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배유진, 그녀가 속삭였다. 마지막 희생자. 그날 밤 부검실에서 DNA 결과는 그 신원이 맞음을 확인했다. 서연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눈도 깜빡이지 않고 보고서를 바라보았다. 몇 주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사건이 마침내 끝을 찾았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지 않았다. 단지 공허함만이 남았다. 김진태 총경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끝났어. 강경이. 자니가 해냈어. 국가가 자네에게 빚을 졌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입니다. 총경님. 그들은 작은 사슬일 뿐이에요. 페트로프는 총책이 아니에요. 그 위에는 모든 경로를 관리하는 자가 아직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에서 멈춰야 할 때도 있네. 김총경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정의가 항상 길 끝에서 기다려주는 건 아니야.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그날 밤 강물의 그림자처럼 유리에 흘러내렸다. 모두가 중간에 멈춘다면 이런 범죄는 계속해서 살아남을 겁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틀 후 첫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 찼다. 유라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수의를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다. 검사가 기소 유지를 낭독할 때 유라의 눈은 잠시 방청석에 앉은 서연을 향했다. 그 시선은 차가웠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판사가 자백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때 유라는 대답했다. 저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저 밖에 부자들이 계속해서 장기를 필요로 하는 한 언제나 새로운 유라는 태어날 겁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그 문장은 듣는 모든 이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았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자신을 억눌렀다. 몇 주 후 판결이 내려졌다. 이반 페트로프와 최유라에게는 사형, 조태식에게는 무기징역, 그리고 모든 공범들에게는 장기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언론은 이를 해남 장기 밀매 사건, 대한민국 남부 최대의 장기 적출 작전이라 불렀다. 서류가 마감되기 마지막 날, 서연은 영산강 부두에 섰다. 저녁 노을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하늘은 금빛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강에서 발견된 뒤 이제이가 새겨진 군번줄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물속으로 던졌다. 물건이 물살과 함께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았다. 서 형사가 다가왔다. 경위님, 왜 던지셨습니까? 서연은 옅게 미소 지었다. 이제 편안해진 사람의 것이니까. 강이 간직하게 더. 그들은 잠시 말없이 부두 가장자리에서 돌에 부딪히는 물소리를 들었다. 광주시는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그 사건의 그림자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범죄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로 단지 장소를 옮기고 틈을 기다릴 뿐. 그녀는 빗물을 실어 나르는 강물의 흐름을 멀리 바라보았다. 돈을 위해 인간의 몸을 파는 자들이 있는 한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계속 여기 있을 것이다여서 형사는 그녀를 경외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경위님 같은 분들이 그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 겁니다. 서연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길 바라지. 강바람이 젖은 흙냄새와 새로운 희망을 실어 천천히 불어